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냥 내 방에서 잘래. 예, 오늘 첫날 밤인데 채색 씨 혼자 별채에 두고 그게 말이 되니? 순호가 별채에 가지 말랬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방 근처엔 얼씬 더 많아.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르던 새벽.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기괴한 곡소리.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며느리살이 끝에 마주한 그 집안의 잔인한 비밀을요. 평생 숨죽여 살던 제가 처음으로 칼을 겨눈 그날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지금도 그날 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손끝이 다 떨려오는 그런 사연이에요. 차 한 잔 따뜻하게 우려서 옆에 두시고 이 늙은 여자의 한많은 인생 이야기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제 이름은 정순옥이라고 해요.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당 한쪽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면 그 아래로 까치밥처럼 붉은 감 몇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런 정겨운 집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콩이며 고추며 농사지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장녀였어요. 장녀라는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비슷한 시절을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저는 책가방 대신 호미를 들었어요. 동생들 학교 보내려면 누군가는 어머니 일을 거들어야 했거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마당을 빗질하면서 저는 늘 혼자 중얼거렸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우리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그때는 나도 시집 가서 따뜻한 밥 한번 얻어먹고 살 거야. 20살이 넘고 25이 넘고 그렇게 30이 가까울 무렵에서야 저는 시집이라는 걸 갔어요. 또래 친구들은 다 애 둘씩 낳고 살 때였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말수가 적고 눈이 깊고 손마디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시골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그 일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반쯤은 맞았고 반쯤은 틀렸어요. 남편은 정말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죠. 시집을 가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함자는 차마 다 못 부르겠고 그냥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님은 그 동네에서 이름난 분이셨어요. 얼굴은 곱고 살결은 희고 머리는 늘 쪽지어 비녀를 단정히 꽂으시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양반댁 마님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 고운 얼굴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는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신혼 시절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시아버님 약을 챙기고
어머님 머리맡에 따뜻한 보리차를 놓아드렸어요. 시아버님은 풍을 맞아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을 차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손수 수발은 단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그 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리고요. 그렇게 7년을 했어요. 7년은 꼬박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빈소 한쪽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아가야, 우리 집 와서 고생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에 7년 세월의 서름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빈소에서 저를 한번 흘깃 보시더니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한테 들으라는 듯이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란 게 시아버지 죽었다고 저렇게 청승맞게 울어? 본인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저랬으려나 몰라?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속으로 삼켰죠.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어머니도 남편 잃은 슬픔에 저러시는 거겠지. 저는 늘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세월은 흘러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들 이름은 영재, 딸 이름은 미선이라고 해요. 두 아이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어머님 모시고 농사일 거들고 남편 도시락 싸고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미용실 한번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고 친구들 모임에 새 옷 입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낯선 여자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우리 영재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키 크고 인물 좋은 청년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저는 늘 그랬어요. 그래,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운 아들이잖아. 우리 영재만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다 됐어. 다 됐고 말고. 그러던 어느 봄날 우리 영재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어요. 단아하고 눈매가 선하고 인사성 밝은 처녀였죠.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히고 식장이 정해지고 저는 며느리 드릴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내가 시집살이 하면서 받았던 그 서름, 그 눈물, 우리 며느리한테는 단 한 방울도 묻히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식 당일,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도 무섭고 그렇게도 기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님 방에서 새어나오던 그 울음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따뜻한 물 한 모금 드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영재와 서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5월 중순, 어찌나 날씨가 화창하던지요. 식장 앞 화단에 핀 철쭉이 어찌나 붉게 활짝 피었는지 그날 아침 저는 그 꽃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영재 인생도 저 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피겠지. 엄마가 못 누린 거 다 누리고 자라라, 우리 아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였죠. 시집 올 때 어머님이 해주신 한복은 평생 손도 안 댔으니까 사실 그날 한복은 영재 결혼식 한다고 미선이가 큰돈 들여 새로 맞춰준 거였어요. 거울 앞에서 옷고름을 매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해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평생 일복만 입던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마치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은 그날 하늘색 한복에 진주 비녀를 꽂으시고 입술에 발그스름한 연지를 살짝 바르셨더라고요. 여든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 어쩜 그래 고우신지요. 다만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그날따라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복 매무새 하나 가지고도 잔소리를 하셨을 분인데 그날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빤히 보시기만 하셨죠. 순호가,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너 오늘 밤 새색시 방에 절대 가지 마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재 신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신혼방이라니요? 영재 부부는 결혼식 끝나면 곧장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저 네 하고만 대답했죠. 그때는 정말 그 말씀의 무게를 몰랐어요. 몰랐죠. 정말로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영재가 서연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울었죠. 옆자리에 앉으신 어머님은 단 한 방울도 안 우셨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책장 앞쪽만 응시하고 계셨죠. 손에 쥔 부채를 어찌나 꽉 쥐고 계셨는지 손등에 푸른 핏줄이 다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영재 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을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서연이가 갑자기 몸살이 났다나? 비행기를 못 타겠다나? 어쨌든 그런 핑계로 신혼여행을 다음 주로 미루고 첫날 밤은 우리 집 별채에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별채는 마당 건너편에 있는 작은 한옥인데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채로 쓰던 곳이에요. 영재가 결혼하면 신혼집 마련될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제가 깨끗하게 도배까지 새로 해두었거든요. 저는 사실 속으로 좀 좋았어요. 첫날 밤만큼은 우리 새 식구를 우리 집에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찜을 안쳤죠. 새 며느리한테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영재가 별채로 건너가더니 1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안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손에는 베개 하나, 이불 한 채를 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영재야, 너 왜 그래? 베개는 또 왜 들고 와? 별채 안 가? 엄마, 나 오늘 좀 피곤해. 식장에서 손님 받느라 진이 다 빠졌어. 그냥 내 방에서 잘래. 아니 왜? 오늘이 무슨 날인데? 첫날 밤 아니니? 새색시 혼자 별채에 두고 너 혼자 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이 참, 엄마.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서연이도 피곤하대. 그냥 오늘은 따로 자기로 했어.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명색이 결혼식 첫날 밤인데 새신랑이 새 색시를 별채에 혼자 두고 제 본가방으로 베개를 들고 오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저는 영재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을 두드려서 한 번 더 물어볼까? 아니면 별채로 가서 서연이를 들여다볼까? 그때 어머님이 또 등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호가 별채에 가지 말랬지. 가만히 내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 알아들었어?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머님 목소리에 어떤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마치 절대 들춰서는 안 될 무언가가 별채에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결국 어머님 말씀대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이 와야 말이죠. 자려고 누워도 자꾸 새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혼식 내내 그 환하던 얼굴이 식이 끝나갈 무렵부터 어쩐지 핏기가 가시고 어두워졌던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안채 처마 끝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들렸죠. 낮엔 그렇게 맑던 하늘이 밤이 되니까 슬며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불을 끌어다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님 방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빗줄이 처마를 타고 흐르는 소리거나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건 사람 소리였어요.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어요. 그것도 어머님 한 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어쩌면 세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마치 옛날 굿판에서 듣던 곡소리처럼 길게, 가늘게, 구슬프게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우리 어머님 방에 누가 있는 거지? 영재는 분명히 제 방에 들어갔고 서연이는 별채에 있는데 어머님 방에서 왜 여러 사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제가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면서도 까맣게 몰랐던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내면서도 아직까지 손이 다 떨려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벽시계가 밤 11시를 막 넘어가던 그 시각이었어요. 어머님 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기괴한 울음소리는 분명히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가늘고 높은 여자 목소리, 굵고 낮게 흐느끼는 듯한 또 다른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진층이 신음하는 것 같은 정체 모를 소리까지요. 마치 누군가가 한을 쏟아내듯 노래를 부르듯 그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살그머니 이불을 걷고 일어났죠. 마룻바닥이 차가워서 발바닥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숨을 죽이고 어머님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평소엔 10발자국이면 닿던 거리가 그날 밤엔 100발자국도 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노란 호랑불 같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다 전등을 쓰는데 어머님 방에서는 왜 호롱불 같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지? 그때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어서 받아라. 우리 손주 영재, 이 할미가 평생 품어온 한이다. 이번에는 꼭 풀어주셔야 해. 저는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요. 영재의 30년 묵은 한이라니요? 우리 영재가 무슨 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풀어달라니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살짝 잡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볼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문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쉰 듯하고 가래 끓는 듯한 노파의 목소리였어요. 그새 며느리라는 것이 사주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이댁종손 잡아먹게 생겼어. 오늘 밤 안으로 처치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자네 아들 명줄이 끊어져. 그러니까요. 도사님, 제가 그 꼴은 못 봐요. 우리 영재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제발 좀 손 써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다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도사? 우리 어머님이 무당을 들이셨다고요? 그것도 결혼식 첫날 밤에 우리 며느리를 두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고 계셨다고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어머님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저는 황급히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죠. 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처음 보는 늙은 여자였어요. 머리에는 검정띠를 두르고 손에는 무슨 부적 같은 종이를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어머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주 두툼한 흰 봉투였어요. 도사님, 그럼 부탁드린 대로 새벽 3시 정각에 별채로 가셔서 그 부적을 꼭 걱정 마시오. 그 새색시 내일 아침에 눈도 못 뜨게 만들어줄 테니까. 부닥거리 한 판 제대로 하고 가지. 부닥거리.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을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곱고 단아하시던 우리 어머님이 결혼식 첫날 밤에 새 며느리를 해치려고 무당을 불러들이셨던 거예요. 사주가 강하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요. 그것도 우리 형제의 명을 지킨답시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이제 알았죠. 왜 영재가 별채로 안 가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지요. 영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제 시어머님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를요. 그래서 첫날 밤에 일부러 새색시를 혼자 별채에 두고 자기는 발 뺀 거였어요. 어머님하고 한패였던 거예요. 그제야 어머님이 결혼식장에서도 그 전에 거울 앞에서도 저한테 별채에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끼어들어서 그 흉계를 망칠까봐 미리 입막음 하신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빗방울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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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님이 무당을 대문까지 배웅하시고 들어오시더니 곧장 영재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숨을 죽이고 영재방 쪽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강아지, 걱정 마. 이 할미가 다 알아서 했어. 내일 아침이면 그년이 알아서 짐 싸고 나갈 거다. 그러면 너는 다시 자유야. 알았지? 할머니, 서연이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은 무슨. 도사님이 그러셨잖니. 그냥 사주고 호랑이 사주라고. 너 그러니까 할미 말 잘 들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 마라. 한 달 안에 정리해. 네, 할머니.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영재가 그런 아이였나? 내가 30년을 정성껏 키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기 새색시를 두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결혼식 첫날 밤에요. 며느리 자리는 다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버릴 작정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서연이를, 그 착하고 순한 우리 새 며느리를 한 달 만에 갖다 버릴 장난감처럼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손바닥을 적시고 한복 저고리 옷고름을 적시고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이런 집에 들였어. 어쩌면 좋으니? 어쩌면 좋아. 그리고 그때 별채 쪽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에 섞여서 가늘게 떨리며 새어나오는 우리 새 며느리의 울음소리였어요. 결혼식 첫날 밤, 신혼방에 혼자 남겨진 우리 서연이가 영문도 모른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는 그 시각, 저는 결심해야 했어요. 이 끔찍한 일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를 살릴 것인가를요. 여러분, 그날 밤의 그 막막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만 떠올리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듯이 시려와요. 영재방 앞에서 물러난 저는 비틀비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번을 휘청거렸는지 몰라요. 방문을 닫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복 치맛자락이 마룻바닥에 펼쳐졌는데 그 분홍빛이 그날따라 얼지나 슬퍼 보였던지요. 마치 잔치집에서 초장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계는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는 2시간 반, 정확히 150분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경찰을 부를까? 아니, 부적 좀 넣는다고 무슨 죄가 된대? 경찰이 와도 그냥 미신이라고 웃고 가버릴 거야. 그럼 서연이를 깨워서 도망치게 할까? 그런데 영재가 내 아들이 한패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우리 딸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이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신호가 한참 가더니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미선아, 엄마 좀 도와줘. 너네 할머니가 지금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무당을 불러서 새벽 3시에. 엄마, 또 그 소리야? 할머니가 전 보는 거 어제 오늘 일이야? 그냥 두세요. 어차피 부적 한 장 놓고 가는 거 가지고 뭐 큰일 나겠어?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일에 끼어들려고 그래? 엄마만 또 시집살이 당해. 미선아, 그게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영재가 처음부터 서연이를 버릴 작정으로 결혼했대. 혼인신고도 안 했대. 한 달 안에 정리한대. 엄마, 잠 좀 자자. 내일 출근해야 돼. 엄마, 또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오빠가 설마 그러겠어? 끊을게요. 뚜, 뚜, 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딸이, 친딸이 제 말을 안 믿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친정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바로 아래 남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평소엔 누나 하면서 저한테 잘하던 동생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누나, 무슨 일이야 또. 시집 식구들이 이래. 누나가 왜 자꾸 끼어들어. 매양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그 집안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며느리 자기 팔자 자기가 살게 두고. 남편이 한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간암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천상은 아니어도 시댁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처지가 된 지 오래였죠. 그 사실을 친정 동생까지 그렇게 콕 집어 말하니까 가슴이 또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있는 감나무 잎사귀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통곡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그 빗소리에 묻혀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열쇠 쪽이 너무 조용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희미하게 들리던 서연이 흐느낌도 이젠 안 들렸거든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랐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빗속을 가로질러서 별채로 갔어요. 문을 살그머니 두드렸어요. 1번, 2번, 3번.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빼꼼히 열렸어요. 서연이가 눈이 빨갛게 부어서 한복도 못 벗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아가야, 비도 오고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한 거 한 잔 가져왔다. 마시고 자. 서연이는 그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봤더니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옆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울었을까요? 어머님, 저 영재 씨한테 뭘 잘못했나 봐요. 시 끝나자마자 저한테 말도 안 걸고 별채에 저 혼자 두고 가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실대로 다 말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달랠 수도 없고요. 그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는 수밖에요. 그런데 서연이 어깨가 얼마나 가늘던지 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는 어깨로 이 험한 시집에 무슨 짓을 당하려고 들어왔나 싶어서 저는 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가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그저 말끝을 흐리는데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별채마당에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우산도 없이 잠옷 차림으로 빗속을 가로질러서 별채로 오고 계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서연이한테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는? 아니, 시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가야겠다. 잔 받아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에는 절대로 잠들지 마. 무슨 소리가 나도 문 절대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서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비를 흠뻑 맞으며 안채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님이 새벽 3시 전에 미리 별채를 둘러보러 가신 거였어요. 무당이 오기 전에 아마 부적을 미리 어디 붙여둘 자리를 봐두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다는 것을요. 친딸도 안 믿어주고 친동생도 외면하고 아들은 한패고 시어머님은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시고요. 이 집안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서연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저였어요. 이 못나고 약한 평생 시집살이만 하면서 자기 목소리 한 번 못 내본 정순옥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저는 흠뻑 젖은 한복 저고리 옷고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어찌나 늙고 초라하던지요. 흰머리가 빗물에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거울 속 늙은 여자가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순옥아, 정순옥이, 너 평생 며느리로 살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시아버지 똥오줌 7년을 받아냈지? 시어머니 잔소리 30년을 다 삼켰지? 그렇게 살아온 게 너야. 그런데 오늘 밤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서연이 인생도 너처럼 돼. 너처럼 평생 눈물밥 먹는 인생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니, 순옥아? 아니지? 아니지? 저는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자국이 날 정도로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평생 참았으면 됐지요. 우리 서연이 인생까지 망가지는 꼴은 이 늙은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시계는 새벽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105분이 남아 있었죠. 그 105분 안에 저는 이 끔찍한 흉계를 뒤집어 엎을 방법을 찾아내야 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젖은 한복을 벗고
평소에 일할 때 입던 검정 몸빼 바지에 회색 가디건을 걸쳤죠.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상하기도요. 평생 누구한테 대들어 본 적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날 밤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먼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영재방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문틈에 귀를 대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색시를 별채에 혼자 두고 친할머니랑 그런 끔찍한 짓을 꾸며놓고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든 거예요. 제 자식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켰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어머님 방 문 앞 화분 뒤에 살짝 숨겨뒀어요. 새벽 3시에 무당이 오면 분명히 또 그 방에서 한바탕 구판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 모든 대화를, 그 음흉한 모의를 죄다 녹음해 두려고요. 그래,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으면 또 내가 헛소리 한다고 그러겠지. 다 녹음해 두는 거야.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저한테만 살짝 알려준 비밀 통장이었어요. 거기엔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죠. 평생 농사지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당신이 평생 모은 이 돈 오늘 밤 좀 써야겠어요. 우리 며느리 살리는데 써야겠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우리 서연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다음으로 서연이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사돈 어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뒀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에 전화를 거는 건 정말 큰 결례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서연이 인생이 달린 일인데요. 신호가 2번 가더니 사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사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그런데 사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서연이를 좀 데려가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사돈 어른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 우리 서연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위가 우리한테 무슨 짓이라도. 사돈,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꼭 오셔야 해요. 그리고 오실 때 사돈 어르신도 같이 오시고 가능하면 변호사 한 분 알아봐서 같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사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른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결례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저도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칼을 뽑은 거였죠. 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분 후면 무당이 들이닥칠 시간이었죠. 저는 살그머니 다시 별채로 갔어요. 서연이는 그 사이에 한복을 갈아입고 제가 두고 간 보리차 잔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아가야, 지금부터 어미 말 잘 들어. 너 오늘 밤 절대 잠들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어미가 와서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았지?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집안에 못된 일이 좀 있단다. 그런데 어미가 오늘 밤 그걸 다 끝낼 거야. 너는 그저 어미만 믿어. 어미가 너 절대 지켜줄 테니까. 서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한번 얹어주고 다시 안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새벽 3시 정각, 드디어 그 늙은 무당이, 어머님이 부른 그 음흉한 손님이 도착한 거예요.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30년 며느리 정순옥이가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칼을 겨누는 그 순간이 시작된 거였죠. 새벽 3시 정각, 그 늙은 무당이 검정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님이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가 그 여자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잖으시던 분이 그 늙은 무당 앞에서는 어찌나 굽실거리시던지요. 저는 마루 끝 어둠 속에 숨어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곧장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미리 숨겨둔 핸드폰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죠.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 그 어떤 보석보다도 든든해 보였어요. 방 안에서는 또 그 기괴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당이 부적을 흔들면서 중얼중얼, 어머님은 옆에서 두 손을 비비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사님, 그년이 정말 오늘 밤 안으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영재가 그년한테 정붙기 전에요. 부적값은 5천만 원 이미 통장에 다 넣어드렸지요? 그럼요, 사모님. 받았지요. 자, 이제 부적을 새색시 베개 밑에 그리고 이 검은 콩 7알을 문지방 아래 묻어두면 사흘 안에 그년이 시름시름 하다가 제 발로 짐 싸들고 나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30년 동안 며느리로서 가졌던 모든 정이,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모든 미련이 그 순간 다 사라졌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챙겨 들고 곧장 영재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발칵 열어젖혔어요. 평소 같으면 노크 없이 아들 방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영재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어미를 따라와. 엄마,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잠 좀 자자고. 따라와. 너 오늘 밤 내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따라와. 저는 그 큰아들을 끌다시피 해서 어머님 방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파일을 켜서 영재 귀에다 대고 그대로 들려줬어요. 5천만 원 받았다는 무당의 흠흉한 목소리, 새색시를 떨어뜨리려고 베개 밑에 부적 묻겠다는 그 끔찍한 모의, 영재한테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라던 어머님 목소리까지요. 영재의 얼굴이 시빨개졌다가 새파래졌다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자기 할머니가 정말로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까지 오갈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 이게 진짜야? 할머니가 정말로 5천만 원을? 그래, 진짜야.
이 엄마가 평생 모은 돈도 5천만 원이 안 돼. 그 돈을 내 할머니가 무당한테 갖다 바쳐서 내 색시를 해코지 하려고 하신 거야. 그런데 영재 너는 그걸 다 알고도 자기 색시를 별채에 혼자 두고 엄마 옆방에서 잠을 쳐자? 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때 어머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이 시뻘건 얼굴로 뛰쳐나오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순옥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시어미 방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님, 30년이에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 며느리로 산 게 꼭 30년이에요. 그 30년 동안 저는 어머님 말씀 한 번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님 똥오줌 7년 받아낼 때도, 어머님이 동네방네 며느리 흉보고 다니실 때도 저는 그저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한테 하시는 짓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이게 무슨 소리를... 내가 뭘 했다고? 다 녹음했어요, 어머님. 무당한테 5천만 원 건네신 것도, 우리 며느리 사주가 호랑이 사주라고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신 것도, 영재한테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음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셨어요. 손에 쥐고 계시던 부채가 마룻바닥에 툭 떨어졌죠. 그 늙은 무당은 그 사이에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보따리를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무당을 향해 똑똑히 말했어요. 거기 서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속행위로 5천만 원 받은 건 사기죄에 해당해요. 그 돈 오늘 안으로 전액 환불하시고 다시는 이 동네에 발들이지 마세요. 안 그러면 사기죄 협박죄까지 얹어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시게 만들 거예요. 그 늙은 무당이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평생 사람들 약점 잡고 등쳐먹던 여자가 며느리 하나한테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자동차 2대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한 시간이었죠. 사돈 어른과 변호사가 도착한 거예요.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이제야 비로소 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마당으로 2대의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차에서는 서연이 친정아버님과 어머님이 내리셨고, 두 번째 차에서는 사돈 어른이 미리 연락해 두신 변호사 한 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셨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마당에 5사람이 서 있는 그 광경이 어찌나 비현실적이던지요.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부터 별채에서 데려왔어요. 그 애가 친정 어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면서 통곡하는데 그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갈갈이 찢어졌어요. 사돈 어른께 저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사돈 어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분노에 떨리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천하에 못된 사람들이 있나? 우리 서연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사주가 강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이렇게 해치려 들어? 어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변호사분이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영재를 향해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어머님 되시는 분, 그리고 신랑 되시는 분, 지금 이 시각부터 두 분께서 행사하신 모든 행위는 형법상 사기결혼, 그리고 무속을 통한 상해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결혼식만 진행한 것은 명백한 결혼 사기에 해당하고요. 저희 측은 오늘부로 위자료 청구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 잘난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던 우리 영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서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잠깐만요. 장인어른, 변호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아, 자네 나이가 몇이야? 35이면 다 큰 어른인데 어미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변명이 돼? 자네 손으로 우리 딸 손에 반지 끼워줬잖아. 자네 입으로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잖아. 어머님은 그제야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마룻바닥에 풀썩 주저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없으셨던 분이요. 순호가 이 시어미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손주 영재 하나 위안답시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사돈 어른 제발 우리 손주만 살려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님이 가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가볍다고 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받았을 그 충격, 그 상처, 평생 갈 그 흉터를 생각하니까 저는 차마 어머님 손을 잡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30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모진 말씀들 저 다 참았어요. 시아버님 똥오줌 받아낼 때 며느리 청승 맞다고 흉보신 것도 참았고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안 됩니다. 그 애는 우리 집에 들어온 죄밖에 없어요.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할 벌은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사돈 어른과 변호사분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어른, 그리고 변호사님, 저희 집안의 죄 다 사과드립니다. 위자료 우리 영재의 월급으로 평생 갚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무당한테 갖다 바치신 5천만 원, 그 돈은 오늘 안으로 전액 환수해서 서연이 위자료로 보태드릴게요. 변호사분이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영재한테 혼인무효 서류와 위자료 지급 각서를 내미셨어요. 영재는 손이 덜덜 떨면서 펜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그 옆에서 어머님은 그저 어흑 흐느끼고만 계셨고요. 서연이가 그제야 저한테 다가왔어요. 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머님이 저 살려주신 거 평생 안 잊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 못난 시어미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너 같은 보석을, 너 같은 귀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을 꼭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서연이가 친정 부모님 손을 잡고 우리 집 대문을 나서던 그 새벽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당 한쪽에 핀 철쭉꽃 위로 새벽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이 마치 우리 서연이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 집안은요, 정말 풍비박산이 났어요. 영재는 회사에서 결혼 사기 소문이 퍼져서 결국 사직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평생 분할해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죠. 어머님은 충격으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 곱던 얼굴이 며칠 만에 폭삭 늙으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 늙은 무당은 사기죄로 결국 구속됐고요. 5천만 원은 무사히 돌려받아서 서연이한테 보냈어요. 저요?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30년 며느리살이 그날 새벽으로 끝낸 거예요. 우리 딸 미선이가 부산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줘서 저는 그곳으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늙은 여자의 한많은 사연을 차 한 잔 옆에 두고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 부산 영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8층에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는 게 요즘 제 가장 큰 행복이에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 지피던 손으로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있답니다. 처연이는요, 그 일이 있고 3년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 결혼했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따뜻해져요. 작년에도 예쁜 딸도 나왔답니다. 이름이 하윤이에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찌나 제 엄마를 쏙 빼닮았던지요.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들여다본답니다. 친손주는 아니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평생 제 손주예요. 영재는요, 지방에서 작은 식당 일을 도우면서 살아간다고 들었어요. 위자료를 매달 갚느라 형편이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가지 않았어요. 매정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일은 용서하면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미덕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제가 그 나이 65에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요, 누구를 욕하거나 흉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또래 어머님들께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가는 우리 딸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예요. 첫째로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그렇게 배웠죠. 며느리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고 평생 죽은 듯이 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인내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더 망친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 알았어요. 제가 30년을 참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점점 더 대담해지셨고 결국엔 며느리를 해치는 일까지 꾸미게 되신 거예요.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 못된 게 아니라 용기예요. 그 용기를 부디 잃지 마세요. 둘째로요, 자식이 다 잘 키운 자식인 줄로만 알지 마세요. 저는 평생 우리 영재가 효자인 줄 알았어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는 그 아들이 제 인생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색시를 별채에 혼자 두고 어미 품에서 잠을 청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을 키울 때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것을요. 자식이 결혼할 때 며느리, 사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30년 동안 키워온 자식의 진짜 모습이에요. 셋째로요,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어떤 어머님이든 며느리를 들이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애가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의 무릎에서 자라온 보석 같은 딸이었다는 것을요. 사주가 어떻다, 띠가 어떻다, 그런 말에 휘둘려서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씨예요.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요. 인생은요, 여러분,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65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산 건 최근 몇 년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차 한 잔 우려내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새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밤을 떠올려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던 그 새벽, 거울 앞에서 두 주먹을 꼭 쥐고 결심하던 그 늙은 여자를요. 만약 그날 밤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잠들었다면 우리 서연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따뜻한 밥 챙겨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무릎이며 허리며 아픈데 잘 관리하시고요. 자식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가끔은 친구분들이랑 짧은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우리 인생 남은 시간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양보하셨잖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